제7훈련소의 연병장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게 뒤흔들고 있었다. 한여름의 태양은 훈련병들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며 그들의 의지마저 녹여버릴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늘 한 점 존재하지 않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공기 속에서는 매캐한 땀 냄새와 쇠비린내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훈련병들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248개 훈련병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교관들의 눈빛에는 어떠한 자비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철우 교관은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로 그의 눈매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사나웠으며 입가에는 항상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연병장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으로 진흙탕 속을 기어가는 훈련병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 닦인 군화는 흙먼지 속에서도 유난히 번들거렸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훈련병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가학적인 성향을 숨기지 않았으며 누군가 실수하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낮은 포복으로 전진하던 104번 훈련병. 이서윤은 온몸이 진흙으로 뒤범벅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땀과 흙탕물로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군화 속에는 모래가 가득 차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을 찔러댔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약한 여성 훈련병에 불과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날카로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흐트리고 다리를 후들거리는 연기를 하며 자신의 진짜 능력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중이었다. 서윤의 흐릿해 보이는 눈동자 뒤편에는 고스트 유닛의 최정예 요원으로서 다져진 냉철한 이성이 살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입소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의문사한 남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다.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화된 메시지는 바로 이 제7훈련소의 박철우 교관을 지목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신분을 위장하고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왔다. 그녀에게 지금의 육체적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무능한 훈련병을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역이었다. 장애물통과 훈련이 시작되자 박철우 교관은 확성기를 들고 훈련병들을 독사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훈련병들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3미터 높이의 벽을 기어 올랐지만 서윤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대열의 가장 뒤쪽으로 처졌다. 그녀는 벽을 넘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졌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것은 박철우의 주의를 끌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었으며 그녀의 예상대로 교관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박철우는 서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상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른 훈련병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철우는 넘어진 서윤의 머리맡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군화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모욕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명백한 괴롭힘에 가까웠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다시 주저앉았다. 박철우는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그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독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을 주는 시선으로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리며 주변의 모든 훈련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이 군대에 들어온 것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묻어나 있었다. 박철우의 고함 소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날카로운 채찍처럼 날아와 서윤의 고막을 때렸고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서윤의 군복 상의에 붙은 명찰을 손가락질하며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게 만들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주변의 남자 훈련병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시선을 피하거나 서윤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철우는 서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듯 목청을 높여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철우는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기면서 소리쳤는데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이따위 정신머리로 군인이 되겠다고 당장 그 더러운 몸뚱어리에서 군복을 벗어 던져라. 당장 너 같은 건 신성한 우리 부대의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고함은 연병장에 먼지마저 털어낼 듯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했다. 그것은 훈련병의 기강을 잡기 위한 훈육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그늘진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박철우의 모든 행동과 언어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만한 인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녀가 만약 본래의 신분인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면 박철우 따위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했다. 서윤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장하여 죄송합니다. 교관님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철우는 서윤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애원을 조롱거리로 삼아 더욱 잔인하게 굴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조교에게 눈짓을 보내며 물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서윤의 머리 위로 미지근한 물을 들이부었다. 물과 진흙이 섞여 서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박철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군대가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나보지 네가 흘린 그 가짜 눈물보다 이 흙탕물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이 수치심에 무너져 스스로 퇴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박철우는 서윤 하나만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체 훈련병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104번 훈련병 덕분에 너희 동기들 전원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전원 진흙탕 속으로 입수,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훈련병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오물 같은 진흙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야만 했다. 이것은 서윤을 훈련소 내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동기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교활한 술수였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훈련병들은 진흙 범벅이 된 채로 끝이 보이지 않는 PT 체조를 반복해야 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서윤 역시 동기들과 함께 구르고 넘어지며 진흙을 삼켰지만 그녀의 시선은 틈틈이 박철우의 동선을 체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우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과 그가 수시로 확인하는 뒷주머니의 낡은 수첩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해질수록 서윤의 정신력은 오히려 더 맑게 깨어났고 목표물에 대한 살인은 더욱 짙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서야 지옥 같았던 훈련이 종료되었고
훈련병들은 녹초가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생활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윤을 향한 적대적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동기들은 노골적으로 서윤을 피하거나 들으라는 듯이 혀를 차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다.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며 그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녀가 감내해야 할 임무의 일부였다. 식사 시간에도 서윤은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넘겨야 했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그때 맞은편에 왜소한 체격의 남자 훈련병인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지만 그 역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훈은 오늘 훈련 도중 서윤 때문에 덩달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아까 교관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라고 속삭이며 서윤에게 위로를 건넸다. 서윤은 지훈의 순수한 걱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최소화해야 했다. 하지만 지훈의 손목에 멍든 자국과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며 그녀는 박철우가 자신뿐만 아니라 약해 보이는 훈련병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박철우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취침 소득 나팔이 울리고 생활관에 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훈련병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뇌는 쉴 새 없이 회전하며 오늘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철우가 언급했던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지만 동시에 그가 여성을 극도로 혐오하고 얕잡아 본다는 약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적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가장 큰 이점이기에 서윤은 이 상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서윤의 손바닥을 비추자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살로 위장된 동생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느꼈던 그 참담함과 분노가 다시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동생은 정의감 넘치는 군인이었고 그런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이 훈련소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새벽 2시가 되자 서윤은 기척을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생활관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당직 사관이 졸고 있었고 CCTV의 사각지대는 그녀가 사전에 파악해둔 대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둔한 훈련병이었던 그녀가 밤이 되자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냥꾼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행정반에 있는 박철우의 개인 사물함이었고 그곳에 그녀가 찾는 증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윤은 복도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행정반의 불빛을 응시하며 숨을 골랐고 그녀의 눈빛은 낮에 그 훈련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박철우가 내뱉었던 군복을 벗어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고 오만한 포식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박철우는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것이다. 서윤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며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다음 날 아침의 태양은 어제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고
연병장의 모래바닥은 밤새 식지 않은 열기를 머금은 채 아지랑이를 피어 올리고 있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박철우 교관은 훈련병들의 막사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그의 고함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훈련병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로 허둥지둥 연병장에 집합해야 했고, 1분이라도 늦은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얼차려가 내려졌다. 서유는 부르튼 발바닥의 통증을 느끼며 대열에 합류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뜩 겁을 먹은 신병의 그것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박철우는 단상 위에서 훈련병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고, 그의 시선은 어김없이 서윤에게 꽂혔다. 오늘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목봉 체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강도 훈련 중 하나였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통나무를 여러 명이 어깨에 메고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기에 팀워크와 체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박철우는 의도적으로 서윤이 포함된 조의 체격이 왜소하거나 부상을 당한 훈련병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열한 수를 썼다. 훈련이 시작되자 묵직한 통나무가 서윤의 어깨를 짓눌렀고, 거칠고 딱딱한 나무 껍질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같은 조의 훈련병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체력적인 열세로 인해 통나무는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하중은 고스란히 서윤에게 쏠렸다. 서윤은 신음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는 척 연기를 했지만, 사실 그녀는 무게중심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동료들이 다치지 않도록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우의 눈에는 그저 나약한 여자가 팀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박철우는 확성기를 든 채 서윤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고막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악담을 퍼부으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꺼져라.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건 통나무가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이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소리치며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툭툭 찼는데, 그것은 명백한 폭행이었지만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바닥의 흙먼지를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아 박철우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병들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여기저기서 억눌린 비명과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박철우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다른 조들에게는 잠시 휴식을 주었지만 서윤이 속한 조에게만은 계속해서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서윤의 옆에 있던 지우는 팔이 부들부들 떨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서윤은 지훈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감지하고 자신이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어깨를 밀어 올리며 안간 힘을 썼다. 박철우는 서윤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묘한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잔인한 명령을 이어갔다. 그는 갑자기 서윤에게만 통나무에서 손을 떼고 열회하라고 지시하더니 다른 동기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들었다. 네가 약해 빠져서 너의 전우들이 대신 고통받는 것이다. 똑똑히 봐라. 너 때문에 이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잔혹한 심리적인 고문이었으며 서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심산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서윤은 밥을 먹는 둥마는둥하며 식판을 비웠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밤에 실행할 작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철우는 식당에서도 서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녀가 밥을 편히 먹지 못하도록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핑계로 모욕을 주었다.
그는 서윤의 식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세금이 아깝다. 군인이 밥값을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있나라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알을 씹어 넘겼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오후 일과가 끝나고 어둠이 깔리자 지쳐 쓰러진 훈련병들은 씻을 기운도 없이 침상에 널브러졌고 곧이어 코를 고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피로에 지친 척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이불 속에서 시계를 확인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신체 바이듬은 휴식 모드에서 작전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낮 동안의 어설픈 훈련병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자정이 넘고 순찰을 도는 당직병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윤은 소리 없이 일어나 군복을 단정히 고쳐 입었다. 생활관의 문을 여는 서윤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낡은 경첩조차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통제된 힘으로 문을 밀어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서윤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CCTV의 회전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카메라가 벽 쪽을 향하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사각지대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 그 자체였으며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서윤이 목표로 한 곳은 본청 건물 2층에 위치한 중대 장실이었는데 그곳은 박철우가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건물의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접근했는데 맨손으로 벽을 타는 그녀의 근력과 균형 감각은 낮에 통나무를 들고 휘청거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잠긴 창문의 걸쇠를 머리핀 하나로 능숙하게 풀어낸 서윤은 소리 없이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사물의 윤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묵은 담배 냄새와 싸구려 커피향이 배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주인의 게으른 성격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불빛을 손으로 가려 최소한의 광량만으로 박철우의 책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류의 위치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문서들을 빠르게 스캔했고 군수품, 납품 내역과 훈련병 관리 대장 등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표면적인 서류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고 그녀의 직감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서윤의 시선은 책상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서랍에 머물렀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음을 확신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피킹 기술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고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자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수첩을 펼친 서윤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훈련소의 부식비와 피복비를 횡령한 내역뿐만 아니라 지역 갱단과의 불법 거래 장부였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특별 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의문사한 훈련병들의 명단과 처리 비용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는데 서윤은 그곳에서 익숙한 동생의 군번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소형 카메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려는 것을 강한 의지로 제어하며 증거 확보에 집중하던 그때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발소리와 둔탁한 기침 소리는 분명 술에 취한 박철우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즉시 촬영을 멈추고 수첩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은 뒤
서랍을 잠갔지만 박철우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창문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책상 옆에 놓인 커다란 철제 캐비닛 뒤쪽의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고 호흡을 멈춘 채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형광등이 켜졌고 술 냄새를 풍기는 박철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부스럭거렸는데 서윤과의 거리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았다. 박철우는 서랍 속의 수첩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음흉한 웃음소리를 흘렸는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기록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었다. 캐비닛 뒤에 숨죽이고 있는 서윤은 그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가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만약 지금 들킨다면 그녀의 임무는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터였다. 다행히 박철우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듯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고 서윤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서윤은 박철우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소리 없이 캐비닛 뒤에서 빠져나와 창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잠든 박철우의 뒤통수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 사리를 거두었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그녀의 동작은 올라갈 때보다 더욱 신속하고 은밀했으며 새벽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 품은 증거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박철우는 숙취로 인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병장에 나타났고 여느 때처럼 훈련병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서윤의 앞을 지나가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아직도 안 도망갔냐 끈질긴 년이라며 침을 뱉듯이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어제의 나약한 눈빛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단단한 눈빛으로 박철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포식자의 여유와 냉혹함이 서려 있었지만 오만한 박철우는 자신의 파멸이 코앞에 닥쳤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훈련소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훈련병들은 잔뜩 위축된 어깨를 하고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가 아닌 구석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광경에 꽂혀 있었다. 박철우 교관은 훈련 시작 전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약해 보이는 훈련병 지훈을 타깃으로 삼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지훈이 관물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트집이었지만 박철우의 주먹과 군화는 이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살인적인 흉기나 다름없었다. 박철우는 쓰러진 지훈의 복부를 군화 끝으로 걷어차며 악을 써댔고 지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이따위로 할 거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너 같은 고문관 새끼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박철우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지훈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고 지켜보는 동기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훈의 군복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지만 박철우는 멈출 기색 없이 더욱 흥분하여 날뛰고 있었다. 대열 속에 서 있는 서윤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턱 근육은 분노를 참느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철우의 무릎을 꺾고 그 더러운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지금 나서서 정체를 드러낸다면 그동안 공들여 수집한 증거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고 더 큰 악의 뿌리를 뽑아낼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며 박철우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박철우의 폭행은 지훈이 의식을 잃을 듯이 늘어지고 나서야 멈췄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 훈련병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똑똑히 봐라.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놈의 말로가 어떤지 너희들도 까불면 이 꼴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는 쓰러진 지훈을 짐짝 취급하며 의무대로 끌고 가라고 지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훈련을 재개했다. 훈련병들은 동료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서유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낮에 보았던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예상대로 지훈은 화장실이나 의무실이 아닌 인적 드문 비품 창고 쪽으로 향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비품 창고의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선 서유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지훈이 천장의 파이프에 밧줄을 매달고 의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삶의 끈을 놓으려는 듯 밧줄 고리를 목에 걸고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와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유는 소리치거나 그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짐승처럼 낮고 빠른 동작으로 그에게 접근하여 의자를 걷어차려는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지훈은 누군가 자신을 말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 발버둥 쳤지만 서윤의 소나기 힘은 평소에 약해 빠진 훈련병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몸을 가볍게 제압하여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멱살을 잡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죽을 용기는 있으면서 살아서 저 개자식한테 복수할 용기는 없나? 네가 여기서 죽으면 박철우는 웃으면서 네 시체 위에 침을 뱉을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결말인가?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지훈을 일깨우려는 강렬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윤의 예상치 못한 힘과 기세에 압도되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운지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쏟아내며 아이처럼 오열했고 서유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대신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오기와 자존심을 심어주기 위해 거친 말을 골랐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위로가 숨어 있었다. 일어서 눈물 닦고 내일 아침 보란 듯이 연병장에 서 있어 내가 약속할게. 박철우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에 박철우는 지훈이 멀쩡한 모습으로 대열에 합류해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훈이 밤새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최소한 알아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지훈의 태도 변화가 몹시 거슬렸고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104번 훈련병 이서윤에게로 향했는데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박철우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위협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영웅놀이는 관두는 게 좋을 거야.
여기는 군대지 유치원이 아니거든. 박철우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동료를 챙기는 것은 군인의 기본 의무라고 배웠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대꾸했다. 그녀의 대답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 답안이었지만 그 말투와 눈빛에는 박철우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박철우는 처음으로 서윤에게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위압감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신을 낱낱이 파헤치고 심판하려는 포식자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훈련소에서 감히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고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라고 단정짓고 그녀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철우는 훈련이 끝난 후 자신의 신복인 조교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훈련소 뒤편의 으슥한 흡연구역에서 모의를 꾸몄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조교들에게 서윤과 지훈을 포함한 3조 훈련병들을 내일 있을 생존 훈련에서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생존 훈련 코스를 사구역으로 변경한다. 그곳은 멧돼지가 출몰하고 지형이 험해서 출입이 통제된 곳이지 알겠나. 조교들은 당황하여 서로 눈치를 살폈지만 박철우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우가 계획한 사구역은 과거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폐쇄된 위험구역이었으며 통신장비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는 고립된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서윤을 다치게 하거나 아예 실종 처리해버릴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고를 덮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고 서윤과 지훈이 겪게 될 공포를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훈련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박철우의 잔인한 사냥놀이였다. 그날 오후 박철우는 전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내일 있을 야외 종합 전술훈련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내일은 너희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존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그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훈련병들을 속였지만 서윤은 박철우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조교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직감했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박철우의 숨통을 조이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취침 전 지훈과 같은 조원들을 불러 모아 내일 있을 훈련에 대비해 몇 가지 주의 사항과 수신호를 은밀하게 교육했다. 내일 훈련은 교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지시를 따르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 동기들은 서윤의 진지한 태도에 의아해하면서도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끼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서윤이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훈련병들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연병장을 빠져나갔고 박철우는 선두 차량에 탑승하여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트럭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산길로 접어들었고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역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변해갔고 울창한 숲이 햇빛을 가려 도로는 어둑어둑해졌다. 서윤은 흔들리는 트럭 짐칸에 앉아 지형 지물을 꼼꼼히 살피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이었고 숲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철우는 훈련병들을 하차시킨 뒤 지도를 나눠주며 각 조별로 목표 지점까지
독도법을 이용해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윤이 받은 지도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위험한 절벽과 평지대로 유도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박철우는 서윤에게 다가와 길 잃어버려서 곰밥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속삭이며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지프차를 타고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숲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지만 서윤의 감각은 숲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인기척들을 포착해냈다. 박철우가 단순히 지역만을 이용해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조교들을 매복시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서윤은 군화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배낭의 무게중심을 조절하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이제부터는 훈련병 이서윤이 아닌 고스트 유닛의 소령 이서윤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윤은 조원들을 안심시키며 선두에 섰고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듬직해 보였다. 지우는 서윤의 뒤를 따르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험에 압도되었고 두려움 대신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숲의 깊은 곳에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지만 서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숲이 박철우가 파놓은 무덤이 아니라 그 자신이 파멸하게 될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울창한 침엽수림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늘을 가린 거대한 나무들은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훈련병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발밑에는 축축한 이끼와 썩은 낙엽이 태처럼 밟혀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3조 훈련병들은 박철우 교관이 던져준 지도를 의지해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사라지고 험준한 절벽과 가시덤불만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려왔고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선두에서 지도를 들고 길을 찾던 동기 훈련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은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낭떠러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침반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현재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열의 뒤쪽에서 묵묵히 주위를 살피던 서윤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이 박철우가 파놓은 치밀한 함정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윤은 동기 훈련병의 손에서 지도를 낚아채듯 가져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등고선과 지형지물을 빠르게 대조해 보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철우가 지급한 지도는 실제 지형과는 교묘하게 다르게 조작된 가짜 지도였으며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훈련 구역을 벗어난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의 깊은 신장부였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험 지역으로 멧돼지나 들개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여 인명사고가 빈번한 곳이었다. 박철우는 훈련병들이 숲속에서 조난당해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절벽에서 추락하기를 바라며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윤은 더 이상 무능한 훈련병 연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훈련병들을 향해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전원 제자리에서 정지하고 내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령했다. 평소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서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카리스마에 압도된 훈련병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그녀를 주목했다. 서윤은 이 지도는 조작되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훈련 코스가 아니라 고립된 위험 구역이다라고 냉정하게 사실을 고지했다. 겁에 질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교관님께 무전을 쳐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었다. 서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통신 장비를 점검해 보였지만 예상대로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박철우는 훈련병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사전에 통신이 불가능한 음영 구역으로 유도했거나 장비 자체를 손상시켜 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그들을 도와줄 외부의 지원은 없었으며 오직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의 숲을 빠져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숲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훈련병들의 체온을 빼앗아가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동요하는 훈련병들을 진정시키며 대열을 재정비했고 생존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형을 살폈다. 그녀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위 틈이나 동굴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두에 서서 덤불을 헤치며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고 숲의 미세한 흔적들을 읽어내는 능력은 베테랑 사냥꾼보다 더 노련해 보였다. 이동 중에 서윤은 바닥에 교묘하게 설치된 올무와 덫을 발견하고 훈련병들을 멈춰 세웠는데 그것은 동물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낡고 녹슬어 있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설치해 둔 듯한 이 덫들은 밟는 순간 발목을 으스러뜨릴 정도로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덫을 무력화시키며 뒤따르는 동기들에게 발밑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훈련병들은 서윤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숲은 칠흑 같은 암흑 세상으로 변했고 훈련병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의지하며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친 소리와 함께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야생 멧돼지였는데 흥분한 상태로 입가에 거품을 물고 훈련병들을 향해 돌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거대한 멧돼지가 지면을 박차고 훈련병들을 향해 달려들자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이 숲을 가득 채웠다. 훈련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지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멧돼지의 공격 경로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가 지훈의 몸을 꿰뚫으려는 찰나 서윤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지훈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녀는 멧돼지의 정면을 가로막고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돌과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방어 태세를 취했다. 서윤은 멧돼지의 돌진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한 뒤 멧돼지의 측면을 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파괴적이었으며 일반적인 여군 훈련병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도의 전투 기술이었다. 멧돼지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쾌파는 비명을 지르며 주춤거렸지만 이내 더욱 흉포해져서 다시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도망치는 대신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기압 소리와 함께 손에 든 횃불을 휘둘러 녀석을 위협했다. 불을 두려워하는 야생 동물의 본능을 이용한 서윤의 전략은 적중했고 멧돼지는 서윤의 기세와 눈앞에서 춤추는 불꽃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횃불을 더욱 크게 휘두르며 짐승을 몰아붙였고 결국 멧돼지는 방향을 틀어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훈련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전장의 여신처럼 강인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누나 정말 그냥 훈련병 맞아요라고 중얼거렸다. 위기를 넘긴 훈련병들은
서윤의 지시에 따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절벽 아래에 움푹 파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짐을 풀었다. 서윤은 능숙한 솜씨로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많이 나지 않도록 공기 구멍을 조절하는 기술이 예사롭지 않았다.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가 퍼지자 추위와 공포에 떨던 훈련병들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서윤은 배낭에서 비상식량을 꺼내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오늘 밤은 여기서 버티고 해가 뜨면 내가 길을 찾아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동기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서윤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동기가 아닌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리더가 되어 있었다. 평소 서윤을 무시했던 남자 훈련병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윤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는 한 팀이다.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는 게 내 목표다라고 말해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 극한의 상황은 오히려 훈련병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훈련소 본청 상황실에서 박철우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CCTV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 일행이 들어간 사구역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기에 그는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금쯤이면 멧돼지 밥이 되었거나 추위에 떨며 살려달라고 울고 있겠군이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내일 아침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대를 보내 시신을 수습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쾌재를 불렀다. 박철우의 옆에 서 있던 조교는 불안한 표정으로 교관님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사고가 커지면 상부에서 감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철우는 조교의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며 겁쟁이 녀석 훈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책임은 내가 지니까 너는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훈련병 몇 명의 목숨쯤은 자신의 앞길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잔인한 인간이었다. 숲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훈련병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쪽잠을 청했지만 서윤은 잠들지 않고 불침번을 자처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박철우가 있는 방향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겁고 강렬했다. 박철우가 파놓은 이 죽음의 함정은 오히려 서윤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동료들을 규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살아서 돌아가 박철우가 보게 될 경악스러운 표정을 상상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벽녘이 되자 숲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고 시야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서윤은 태양의 위치와 이끼의 방향을 보고 정확한 방위를 계산해냈다. 그녀는 잠든 훈련병들을 깨워 신속하게 짐을 꾸리게 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불씨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서윤은 훈련병들을 이끌고 멧돼지가 나타났던 반대 방향의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옛 산마루 길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전술지도 데이터베이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훈련병들은 서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우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쑤셨지만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틈틈이 뒤처지는 동료들을 부축하고 격려하며 끈끈한 전우애를 보여주었고 팀은 점차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강행군 끝에 드디어 울창한 숲이 거치고 저 멀리 훈련소의 외곽 울타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훈련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윤은 아직 긴장을 풀지 않고
주위를 경계하며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울타리 개구멍을 통해 훈련소 내부로 진입하는 대신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흑투성이가 되고 찢어진 군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서유는 동기들을 이끌고 박철우가 기다리고 있는 연병장을 향해 보무도 당당하게 행군을 시작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다른 조 훈련병들과 조교들은 숲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서윤과 삼조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멀쩡하게, 아니, 오히려 더 강인해진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서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박철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을 향해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자가 죄인을 향해 보내는 선고와도 같았다. 연병장에 들어선 3조 훈련병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망령들과 흡사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박철호 교관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잘근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훈련병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조 요청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부상을 당해 실려올 것이라 확신했었다. 하지만 이서윤을 선두로 한 훈련병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이는 박철우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훈련병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혐오를 넘어선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박철우는 짐짓 위험 있는 척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인해 거칠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히 교관의 지시를 어기고 지정된 경로를 이탈해 내 놈들이 군법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살인적인 함정을 훈련병들의 명령 불복종으로 둔갑시켜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주변의 분위기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급받은 지도가 실제 지형과 달랐기에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을 뿐입니다라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서윤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박철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그는 훈련병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며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그녀를 칠 기세였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지도가 틀렸다는 거냐. 네가 멍청해서 길을 못 찾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핑계를 대. 박철우는 침을 튀기며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미세하게 어깨를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의 회피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박철우는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훈련병들 사이에서 작은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치심에 얼굴이 일그러진 박철우는 전원 군장 해제하고 집합해 104번 훈련병, 너는 내 사무실로 따라와 단독 군기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윽박질렀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철우의 뒤를 따랐다. 이것은 박철우가 서윤을 따로 불러내어 밀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 자백을 강요하려는 뻔한 수작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온 박철우는 문을 쾅 닫고 블라인드를 내리며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했고 책상 서랍에서 곤봉을 꺼내 들었다. 그는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 왕국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는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어 라고 협박했다. 그는 곤봉으로 책상을 탁탁 치며 서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지만 서윤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철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곤봉을 휘두르며 서윤의 어깨를 가격하려 했다. 그 순간 서윤의 본능이 이성보다 앞서 반응했고 그녀는 박철우의 손목을 낚아채어 곤봉을 무력화시켰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박철우는 곤봉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서윤은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책상 위에 제압했다. 교관님, 폭력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 손 놓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팔을 옥죄어 오는 강철 같은 악력에 숨이 턱 막히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서윤은 즉시 그를 놓아주고 뒷짐을 지며 다시 훈련병의 자세로 돌아갔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박철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며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나약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움직임에서 전문적인 살인 훈련을 받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너 정체가 뭐야? 일반 훈련병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박철우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고 책상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박철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어제 숲속에 설치해 두었던 무인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불법적으로 영상을 녹화해 두었지만 그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서윤은 멧돼지와 맞서 싸우며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날렵하게 움직였고 덫을 해체하는 손놀림은 전문가 그 자체였다. 박철우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직감이 박철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오만함은 곧바로 삐뚤어진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고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서윤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입을 막아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판단했고 급하게 인터폰을 눌러 헌병대를 호출했다. 여기 난동을 부리는 훈련병이 있다. 하극상이다. 당장 와서 이 미친년을 끌어내. 박철우는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하며 악을 써댔다. 서윤은 박철우의 발악을 지켜보며 굳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그를 제압하고 도주한다면 오히려 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고 헌병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헌병대 영창은 본청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기에 그곳에 수감되는 것은 오히려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박철우에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쳐 서윤에게 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그녀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 나와 있던 훈련병들은 수갑을 찬 서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지훈이 울먹이며 뛰쳐나오려 했지만 동기들이 그를 말렸고 서윤은 눈빛으로 그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철우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전혀는 간첩일지도 모른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영창에 쳐넣으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공포를 감추려 애썼다. 헌병대 취조실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고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벽은 숨 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서윤은 철제 의자에 묶인 채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어 수갑의 유격을 확인하고 신발 밑창에 숨겨둔 얇은 철사를 꺼낼 타이밍을 계산했다. 박철우는 그녀를 가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서윤은
호랑이 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제 발로 들어온 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박철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술을 들이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일 예정된 장성급 지휘관의 부대 방문 사찰 때 서윤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강제 전역시키거나 정신병동으로 이송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뇌물을 건네며 서윤의 입을 막아달라고 청탁했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이미 그의 비밀 장부를 확보했고 그것이 외부로 전송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유치장 안의 서윤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헌병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건물의 구조와 경비 패턴이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졌다. 그녀는 내일 아침 사찰단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이곳을 탈출하고 박철우가 있는 연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더 이상 104번 훈련병이 아닌 소령 이서윤으로서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새벽 3시 헌병들이 졸기 시작하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찾아오자 서윤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푸르게 빛났고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서윤은 입에 물고 있던 철사를 이용해 수갑의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해제했고 손목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철커덕하는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지만 밖에서 졸고 있는 헌병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고 박철우가 입혀놓은 누명이라는 껍질을 깨고 진짜 군인의 모습으로 비상할 차례였다. 제7훈련소의 연병장은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병들의 발걸음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은 국방부 감찰단장인 최 중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훈련 상태와 보급품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박철우는 새벽부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격례 연습을 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어제 체포한 이서윤을 훈련소의 기강을 무너뜨린 반란 분자로 낙인 찍어 감찰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단하고 자신의 공로로 포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승진과 영달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고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색 관용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통과했고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훈련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차문이 열리고 백발의 최 중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리자 박철우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영접을 했다. 최 중장은 날카로운 눈매로 연병장을 둘러보며 박철우의 안내를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듯 굳어 있었다. 박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준비한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최 중장의 시선은 훈련병들의 피로한 기색과 공포에 질린 눈빛에 머물러 있었다. 박철우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치장에 갇혀있는 이서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장군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 불순한 사상을 가진 훈련병이 잠입하여 훈련을 방해하고 교관을 폭행하는 하극상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최 중장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관심을 보이자 박철우는 헌병들에게 무전을 쳐서 당장 죄인 이서윤을 연병장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훈련병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올 서윤을 걱정하며 안타까운 시선을 교환했고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잠시 후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이서윤이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훈련병 복장에 수갑을 찬 죄인의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개는 꼿꼿하게 서 있었고 눈빛은 단상 위에 있는 최 중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박철우는 서윤의 당당한 태도가 거슬렸는지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바로 신성한 군대를 모독한 죄인입니다. 명령 불복종의 교관 폭행까지 저지른 저런 쓰레기는 당장 불명예 제대시켜야 마땅합니다. 박철우는 흥분에 취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군중 심리를 선동하려 했다. 그는 서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아깝다는 듯이 침을 튀기며 감히 범죄자 주제에 군복을 입고 있어 당장 전연의 군복을 벗겨라, 강제로라도 벗겨서 내쫓아라고 악을 썼다. 헌병들이 박철우의 지시에 따라 서윤에게 달려들어 억지로 상의를 벗기려 했고 지켜보던 지훈과 훈련병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사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헌병의 손이 서윤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서윤은 몸을 번개처럼 비틀어 헌병의 손목을 꺾고 중심을 무너뜨렸다.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을 구속하고 있던 수갑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녀는 이미 유치장에서 잠금 장치를 풀어둔 상태였다. 놀란 헌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건장한 헌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지자 연병장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박철우는 뒷걸음질 치며 턱을 떨었는데 서윤은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훈련병의 어설픔이 없었고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위엄과 살기가 흘러넘쳤다. 박철우는 공포에 질려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고 서윤을 겨누며 오지마 쏘겠어 저 미친년을 사살해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갔고 박철우의 손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철우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윤은 상체를 숙이며 총구의 사선을 피하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자 서윤은 박철우의 정강이를 강하게 가격하여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박철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었지만 서윤은 그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최중장이 있는 단상을 향하게 했다. 똑바로 봐라. 네가 누구에게 총을 겨눴는지,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서윤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단상 위에 있던 최중장과 호위 병력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들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품에서 젖어 쭈글쭈글해진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최중장을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며 자신의 진짜 관등 성명을 외쳤다. 충성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고스트 유닛 소속 소령 이서윤입니다. 본관은 제7훈련소의 방산 비리 및 훈련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져나가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고스트 유닛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 중장의 눈이 크게 떠졌고 주변의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고스트 유닛은 국가 최고의 기밀 부대이자 대통령 직속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전설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흑투성이 훈련병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와 완벽한 전투 기술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박철우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박철우 대위 당신을 군수품 횡령 가혹 행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라고 선언했다. 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이야. 전현은 가짜야. 소령일 리가 없어. 장군님, 전현이 쇼를 하는 겁니다. 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서유는 담담하게 자신의 군화 밑창을 뜯어내어 그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메모리칩을 꺼내 최 중장에게 건넸다. 이 안에 박철우 대위가 작성한 이중, 장부와 범죄 기록, 그리고 제 동생을 포함한 훈련병들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칩을 받아들며 박철우를 노려보았다. 최 중장의 지시로 즉석에서 노트북을 연결해 메모리칩의 내용을 확인하자 화면에는 박철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가 훈련병들의 식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과 지역 조폭들과 결탁해 군용물을 밀반출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사로 위장된 훈련병들의 죽음이 사실은 박철우의 가혹 행위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타살에 가까운 사고였다는 사실이었다. 최 중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치며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내 부하라는 게 수치스럽다라고 고함쳤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그가 쌓아올린 거대한 권력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그를 따르던 조교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다. 훈련병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지우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최 중장은 헌병대장에게 즉각적인 명령을 내려 박철우와 그의 가담한 조교 전원을 구속하고 계급장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박철우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억울해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서윤에게 뱉었던 군복을 벗어라라는 저주 섞인 말은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갔고 그는 군인의 명예를 잃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서윤은 끌려가는 박철우를 보며 동생의 영혼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흐르고 최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더러워진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이 소령 자네가 우리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냈네. 정말 고생 많았어.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 최 중장의 진심 어린 치하에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녀의 모습은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교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다. 훈련병들은 서윤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우는 대열에서 뛰쳐나와 서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충성 감사합니다. 소령님이라고 목청껏 외쳤다. 그 소리는 삽시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훈련병들이 감사합니다를 연호하는 감동적인 물결을 만들어냈다. 서윤은 그들의 환호에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훈련소의 정문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느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철우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로 복귀해야 했고 다시 어둠 속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보여준 그녀의 용기와 정의는 훈련병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것이다. 서윤은 최 중장에게 격려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녀의 등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박철우와 그의 추종자들이 헌병차에 실려
연병장을 떠나자 훈련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훈련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오직 연병장 중앙에 홀로 서 있는 이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진흙과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장군보다 더 위엄있고 성스러워 보였다. 최 중장의 지시로 헌병들이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뜨거웠던 복수심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과 함께 뒹굴며 고생했던 104번 훈련병 동기들을 향해 걸어갔는데 훈련병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두려움 섞인 경외감을 읽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들 겁먹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키러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듯 훈련병들의 표정이 풀어졌고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윤은 더 이상 위장된 신병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직한 선배이자 지휘관으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서윤은 훈련병들 앞에 정렬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철우는 나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했지만 그는 군복의 무게를 견딜 자격이 없는 자였다.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날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때 입는 수위와도 같은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고 훈련병들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위로이자 깨달음이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와 서윤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소령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소령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훈의 고백은 떨리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는 이미 강하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동료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네가 진정한 군인이다라고 격려해 주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104번 훈련병 명찰을 떼어 지훈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잊지 말라는 듯이 꽉 쥐어주었다. 이 명찰은 내가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있었을 때 달았던 것이다. 네가 나중에 지휘관이 되었을 때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 무게를 기억해라. 지훈은 서윤의 명찰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었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선물이 아니라 정의와 사명감이라는 불씨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최 중장은 모든 상황 정리가 끝나자 서윤에게 다가와 본부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걸었다. 이 소령 잔해의 활약으로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지만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긴장을 늦추지 말게. 최 중장의 당부에 서윤은 절도 있는 경례로 답하며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언제든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이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훈련소의 전경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자 자신의 복수가 완성된 장소였다. 연병장의 흙먼지 속에는 동생의 억울한 원혼이 서려 있는 듯했지만 이제는 그 영혼도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며 편히 쉬어라. 네 목까지 내가 살아갈 테니라고 속삭였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연병장에 남아있던 모든 훈련병들과 새로운 교관들은 일제히 서윤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서윤에게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대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영웅은 찬사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책임을 짊어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제7훈련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으며 박철우가 남긴 악습들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훈련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대령은 인권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지휘관이었고 훈련병들은 더 이상 이유 없는 폭력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지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소를 수료하고 조교로 선발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그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천사 조교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힘들 때마다 서윤이 준 명찰을 꺼내보며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군사교도소에 수감된 박철우는 독방에 갇혀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한때 훈련소의 왕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지금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죄수에 불과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서윤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고 몸서리쳤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초한 결과였으며 이는 권력에 취해 인간성을 상실한 자가 맞이해야 할 당연한 인과응보였다. 서울의 한 안전가옥에서 서윤은 다시 본래의 고스트 유닛 요원으로 돌아와 다음 임무를 브리핑 받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녀는 훈련소에서의 흑투성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는 동생의 사진과 함께 훈련소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치열한 전투의 기억을 간직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의라는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상관이 건네준 파일에는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또 다른 거대 범죄 조직의 정보가 담겨 있었고 그 규모는 훈련소 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 서윤은 파일을 덮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여유와 자신감이었다. 이번에도 쉽지 않겠군. 하지만 반드시 끝을 보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악이 숨쉬고 있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나서며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걸어갔는데 그녀의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군복이든 정장이든 상관없이 조국과 국민을 수호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해도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오늘도 이름 없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다.